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민간인 희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까지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러시아의 도발이 계속되자 전 세계가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역대급 대러시아 제재 움직임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라시아 정책연구원 고재남 원장,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내 지명을 언급할 때 가급적 우크라이나식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이제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또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엔에서 이런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게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시선들을 좀 보여주는 뭐 그런 채택안이 아니었나 싶은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 러시아의 이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한 지금 일주일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움직임들을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 근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태를 멈추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어떤 푸틴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새벽이죠. 새벽에 지금 유엔 총회에서 네.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뭐 141개국이 이렇게 찬성을 하면서 원래 3분의 2 이상을 지지를 받으면 그게 통과되는 건데 네네네. 압도적인 표로 지금 지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또 과거에 2014년이죠. 이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에 또 그 규탄 결의안이 유엔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는 10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41개국이 던졌으니까 이만큼 국제사회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어떤 침공, 물론 러시아는 지금 특별 군사작전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침공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반대 의사, 규탄 그리고 그를 표시를 하면서 빨리 철군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강제적인 권한 자체가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딱 멈추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도 분명한 전 세계적인 어떤 인식들을 보여주는 결과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사님? 예, 그동안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 러시아 서방대 미국 간에 패권 경쟁 차원에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러시아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긍이 된다 하는 그런 동정론도 있었고, 또 미국하고 서방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국가들은 약간 중립적인 관망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이번에 유엔 결의안은 이제 러시아하고 확실히 이제 명분도 잃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이제 관망적인 위치에 있던 다른 나라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원이라든지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러시아한테는 상당히 좀 뼈아픈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막 폭발이 일어나고 뭔가 총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민간인들의 피해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인간 생명이고 그에 대한 존엄성일 텐데 그 부분이 헤쳐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전 세계적인 분노를 좀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유엔 긴급 특별 그 총회를 통해서 이 결의안이 그 통과된 거를 보면은 그 바로 직전에 또 네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네, 했었죠. 비판의 목소리를 비판을 냈죠. 하고 네. 그리고 보면은 이 유엔 긴급 특별 총회에서 보면 반대표를 던진 국가가 5개 국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5개 국가를 보면은 러시아, 그다음에 이번에 같이 그 경유할 수 있는 땅을 네. 제공해준 벨라루스. 그리고 침공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한 북한, 그리고 공격을 이전에 러시아로부터 공격에 지원을 받았던 시리아가 시리아. 포함이 된 거죠. 네. 반면에 중국은 이제 기권을 한 거를 봤을 그렇습니다. 때 얼마나 전 세계가 푸틴의 이러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분노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침공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침공과 침략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제사회 연대가 굉장히 공고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 화면도 보고 계시겠지만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저렇게 사실 21세기에 보기 좀 힘든, 보면 안 되는 그런 그림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말 충격적인 그 그림들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투 과정에서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무기로 인식되고 있는 뭐 진공폭탄 그리고 집속탄 이런 무기들을 썼다는 뭐 목격, 주장 이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진공폭탄이라는 게 뭐 열압력탄의 뭐 별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살상 능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집속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폭탄 안에 또 다른 작은 폭탄들이 있어서 그 가장 큰 폭탄이 열리면서 이제 소형 폭탄이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고 나중에 불발되면 또 땅에서 지뢰처럼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혹은 그 지뢰가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분명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이게 만약에 지금 주장이고 목격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인이 된 바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중에 전쟁 범죄, 전범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 국제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이 진공폭탄 사용에 대해서는 그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께서 제일 먼저 지금 주장을 하셨고 네. 물론 그 구체적인 이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희생이 큰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진공폭탄 사용 금지에 관한 어떤 국제 협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민간인 어떻게 그 건물 내에 지금 거주하는 민간인이랄지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헤이그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헤이그 협약, 그 1899년과 1907년에 채택이 된 헤이그 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에 의해서 전범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장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도 그와 같은 비슷한 지금 맥락에서 네. 어떤 전쟁 범죄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있어서는 푸틴을 이 전범 재판소에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뭐 사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비상대책본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건 좀 이제 각자 밝히는 숫자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 민간인 중에는 어린이와 또 여성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뭐 푸틴이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리가 열릴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이번에 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얻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은데요. 네. 그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신뢰 같아요. 신뢰. 예, 그동안 그 미국은 그 바이든 대통령 뭐 국무국방장관 해가지고 계속 그 러시아의 전면 무력 침공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얘기를 했고, 네. 러시아는 끝까지 이제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이제 미국은 옳았고 러시아는 다 틀렸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진공 폭탄이 이제 아직 증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네. 이거는 이서우화에 나오는 이제 양치기 소년과 늑대같이 아. 돼버리돼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아무도 이제 러시아 말을 믿을 수 없는.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이제 서방의 정보력을 보면은 예. 이게 사실 여부는 뭐 금방 나올 확인이 것 될 수 같아요. 있는 부분이군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전범에 회부되느냐, 뭐 그건 또 다른 차원이겠죠. 네네. 어쨌거나 이제 국제 사법 질서가 있는 거고 어떤 그 페널티가 나오든지 그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 시뮬레이션을 좀 이런 거기 때문에 예. 법적인 그 페널티를 떠나서 정치적인 그 타격은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명예와 자존심을 굉장히 존중하는 푸틴의 어떤 그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격이 갈 것 같고요. 또 러시아 국민, 러시아 국가에 대한 또 타격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법적인 제재를 떠나서 이미 정치적인 그 페널티 자체는 뭐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책임 연구위원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푸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지금 뭐 보면은 우리가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2차 세계 대전 때랑 너무나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보통 사회주의 국가들, 전체주의 국가들이 정보를 왜곡을 해서 상대방에게 심리전을 많이 했던 것이 네네. 먹혀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시리아에 러시아가 공격을 했을 때 네. 지금 집속탄이라든지 중공탄이 사용이 됐다라는 그거를 보여줬던 증거, 건물이 이번에 그 하르카우의 그 정부 청사가 공격을 네. 받았잖아요. 네네. 그거가 공격을 받은 그 모습이랑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형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보다 조금 더 신빙성이 높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집속탄에 나비지뢰가 포함이 됐는데 네. 나비지뢰가 땅에 떨어진 게 지금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이렇게 나오는 거 네네네. 봤을 때 실제로 지금 푸틴이 굉장히 상황에 몰리면서 민간인 학살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나서 빨리 우크라이나가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라든지 타협을 하게끔 하는 그런 압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오히려 국제사회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뭐 크이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2의 도시로 불리는 하르키우에 이제 공습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정말 모여 살고 있는 많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공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피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러시아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 전사한 러시아 병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너무 힘들다,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공격하고 지금 공습을 단행했지만 거기에 이용되고 있는 거죠. 병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머니께 보낸 병사의 메시지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원장님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측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 중 하나일 텐데 그걸 하고 있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전쟁의 동력은 좀 끝난 게 아니냐. 정말 말 그대로 푸틴의 욕심 아니냐라는 평가들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 정말 우리가 SNS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실감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유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원래 이제 러시아는 그 징집병 제도를 유지해 오다가 어떤 군 개혁에 의해서 그 직업군인제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가 직업군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어린 병사는 제가 볼 때는 그 징집병 같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징집병은 18세부터 27세까지 지금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하게 되는데. 네네. 과거에는 2년 근무였습니다만 2008년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1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얼마나 훈련을 받고 어떤 저기에 이제 투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훈련도 받지 않고 투입되는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 형제국이라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뿌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상대로 해서 겨누고 있는 그리고 거죠. 예기치 않은 어떤 그 전장에 투입이 돼서 또 이 생명을 이어받고 그런 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아마 체포를 된 것 같은데요. 이 포로로 된 것 같은데. 사실 저렇게 이제 훈련되지 않고 이 전투 태세에도 갖춰지지 않은 어떤 병사들이 많이 지금 저게 투입이 됐다 네. 하는 것은 러시아군의 어떤 전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걱정되는 것은 저러한 그 전력 약화를 메꾸기 위해서 보다 더 이제 훈련이 된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 군인들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상황에서 내가 푸틴은 물러설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속 어떤 그 공세를 이어가고 전진 어떤 그런 작전을 펼 건데 그 전진 작전이라서는 결국 또 이 그 대비 태세가 잘 된 우크라이나 군 내지는 민병대들과 또는 심지어 일부 군인들과의 어떤 그런 그 전투로 네. 이어질 것이고 이는 뭐 특히 이제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그 대도시 네. 이 크이우랄지 또는 하르키우랄지 이런 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어떤 네. 많은 희생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금 합니다. 더 큰 희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시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18세에서 27세가 징집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병사들이 지금 이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내에서도 러시아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또 내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푸틴이 지금 명분을 잃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놀란 거는 그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그 반전 데모가 확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고 그거는 이제 러시아 국민 전체에 이제 뭐 푸틴이 뭐 대외적으로 무력하면 뭐 지지도 올라간다는 그 푸틴의 패러독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봤고요. 또 저 이제 병사 메시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사회 같아요. 그 옛날 같으면은 이제 프로파간다가 통하했는데 그렇죠. 워낙 SNS니 블록체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옳고 그런 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분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프로파간다가 통하지 않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푸틴이 지금까지 이제 신뢰를 잃었고 뭐 철저하게 이제 기만을 폈던 것 같고 그거는 뭐 아까 말하는 그 병사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제일 그 앞거는 전면전 개전 하루 이틀 앞두고 독일 총리하고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서도 러시아는 전혀 그런 그 침공 의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뭐 러시아 말은 뭐 누가 믿을 수가 뭐래도 없는. 이제 믿지 않는 그게 이제 이번에 큰 비극입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양치기 소년이 돼 버렸어요.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아마 믿지 않을 것 같이 이미 많은 상황들을 러시아 측에서 연출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글로벌적인 흐름이고 추세인데 러시아는 지금 민간인 학살까지 하면서 피해를 주면서 계속해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언젠가는 멈춰야 될 텐데 이렇게 피해가 커진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 결국은 희생만 또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어디서 좀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게 가장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양쪽이 서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거를 얻어가면서 끝나야 될 중단을 텐데. 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푸틴은 너무나 잘못된 전략으로 지금 체면에 굉장히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얘가 출구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푸틴의 출구 전략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푸틴 입장에서 그나마 차선으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거는 침공하기 이전 상태로 모든 걸 돌려놓는 게 차선인 거죠. 침공하기 이전으로요. 침공하기 이전 상태면은 지금 두 개 공화국 자유 돈바스 공화국이다. 지역에? 네. 돈바스 지역에 두 개 공화국 선포한 거를 원래 우크라이나 거니까 다시 돌려주고. 돌려주는 상태로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선인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 2014년에 빼앗아간 그죠 크롬반도까지 다시 우크라이나 그 전 지역을 부다페스트 협약에서
말한 대로 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보존해주고 정치의 독립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최선보다는 차선인 거죠. 차선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최선은 EU와 나토 가입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거를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가지만 어떻게 보면 양쪽의 그러한 전략적인 계산을 고려해 본다면 양쪽 다 차선의 입장은 빨리 전쟁을 중단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러시아군은 철수를 하고 바로 전쟁 이전 상태로 복구를 네. 시키는 것이 차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상태가 푸틴한테도 그나마 체면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보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효령 의원님 말씀 주셨던 뭐 최선과 차선이 가장 또 베스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지금 이미 민간인 희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돌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안타깝고 더 이상 이제 희생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에 전 세계적으로 앞서 유엔에서 투표가 됐던 것처럼 많은 목소리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제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뭐 이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루블화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뭐 ATM기에서 줄을 선다든지 아니면 이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를 기미를 보이니까 이제 사재기도 하는 뭐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다고 해서 경제 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러시아가 백기를 들 수 있는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이번에 지금 미국, 뭐 유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대러 제재는 강범위하고 가혹한 그런 어떤 대러 제재다 이런 생각이 들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일주일간 벌써 루블화가 30%나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뱅크런 우려 속에 이 러시아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그냥 속속 철수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원래 한 6,3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됐었는데. 그의 한 7, 80%가 지금 해외에 지금 외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러시아 중앙은행이랄지 기타 어떤 은행들의 이제 이 자금이 해외에서 동결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고, 기타 여러 어떤 에너지 항공 그리고 이 전자 기업들이 막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방금 전에 보도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제 국제사회가 단결돼서 대러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러시아는 제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소련 시대 때부터 수많은 제재를 받아왔고 특히 2014년 크림 합병 이후에는 외교, 경제, 금융 제재, 에너지 제재를 쭉 받아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떤 그런 침공으로 인해서 더욱더 국제적인 어떤 강범위하고 가혹한 그런 제재가 있는데 이 제재 효과는 있다. 그러나 푸틴이 뒤로 물러나겠느냐? 바로 그 제재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는 오랫동안 외침을 당하고. 또 어떤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도 지도자들에 있어서는 안보 불안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이익을 경제 이익보다도 우선시해요. 안보를 경제 이익보다도 안보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물론 반전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푸틴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지지하고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거 아니냐. 실제로 어제 리아 로보스치 국영통신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65%가 지금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지지하는 걸로 물론 이제 여러 어떤 여론 조작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혹하고 이 전례가 없는 어떤 그런 강범위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 때문에 손 바로 들지는 않고 푸틴 대통령이 이번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돼야 물러나고 내지는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스위프트 결제망, 금융 결제망도 지금 러시아를 빼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뭐 은행과의 거래를 중지하고 또 채권에 대한 투자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그 러시아는 공습을 계속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이나 뭐 지불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뭐 디폴트를, 그러니까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재의 이유는 전쟁을 멈추고자 하는 거잖아요. 푸틴의 폭주를 막고자 하는 건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말씀드린 모라토리움 디폴트라는 것의 가능성도 있는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사님? 저는 이 제재의 효과는 있지만요. 우리 이제 고전함 원장님 얘기한 대로 네. 러시아의 어떤 그 세계관, 국가관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제재도 결국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거지. 제재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푸틴도 이제 명예롭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출구 전략을 잘 마련해주고, 뭐 지금은 그 리더십하고 국민 간에 분명히 약간 균열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고 러시아를 자꾸 이제 코너로 몰아넣고 하면은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약간 중립적인 그 국민들까지도 이제 그 전쟁에 동참하고 하면은 네. 그때는 정말 그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차선이 아니라 그 최악을 예방하는 게 일단 그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 말씀하신 그 러시아가 이제 모라토리엄 가능성이 있느냐. 네. 저도 어제 오기 전에 이제 금융 전문가하고 이제 상의를 했더니 그 크레딧 디폴트 뭐 스왑이라는 지수가 있답니다. 그게 이제 통상은 이제 3% 4%가 정상이고, 네. 또 2014년 이제 크림 사태 이후에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 받았을 때도 그 러시아 이제 그 CDS가 한 6%인데요. 지금은 15에서 20%까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수치고, 그리고 뭐 다른 언론에는 지금 금년에 러시아가 지금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게 뭐 1,600억 불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해외 이제 금융자산 동결해가지고 1조 이상이 지금 잠기고 하면은 이거 뭐 물리적으로는 뭐 러시아는 뭐 모라토리엄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죠. 대단히 높다라고 보시는군요. 지금 상황이 이제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 러시아로서는 백기를 들 수 있는 여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러시아를 뺏기드는 건 성공이 아니고 네네네. 더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굉장히 다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지금 감정하고 문제를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러시아도 너무 지금 감정이 지금 격앙돼 있고, 네네. 또 서방도 지금 너무 감정이 격앙돼 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러시아가 이제 서방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핵심 가치를 건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서방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니스티, 정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는 너무 이제 정직하지 않는 거짓말을 해온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러시아가 된 거고, 네. 또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이제 자유거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건드렸고, 세 번째는 왜 전 국제사회에서 반전 데모가 많을까? MZ 세대 같아요. 그게 이제 정의와 공정이라는 네네. 또 그 MZ 세대의 또 핵심 가치를 건드렸다. 훼손하고 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렇게 이제 전황이 이제 복잡하게 꼬였는데, 그렇더라도 러시아를 갖다 우리가 너무 코너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러시아에 좀 명예롭게 엑시트할 수 있고 러시아에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이호령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이 너무 이미 뭐 체면이 구겨진 게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체면을 구기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글로벌에서 좀 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중동의 아랍의 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걸로 인해서 중동의 민주화가 일어났듯이 네네. 이번에도 푸틴의 이러한 침공적 전쟁이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같은 민족을, 동족을 학살하는 이러한 상태의 전쟁을 침범하게 되면서 오히려 러시아 내의 그 국민들이 반전 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푸틴의 정권을 퇴출시키는 그러한 걸로도 발전될 가능성에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도 이제 디폴트 가능성을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옐친에서 푸틴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 바로 이
부도 선언으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흔들리자 그때 푸틴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푸틴이 자신이 국가 부도 사태로 정권을 잡았던 거를 국가 부도 사태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본인이 다시 정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직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오히려 푸틴의 명예로운 어떤 퇴출의 그러한 그 경로를 찾아주기보다는 일단 푸틴은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자신의 정권의 유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 내에 자기의 어떤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부터 먼저 찾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푸틴 입장에선 가장 차선이라고 했던 것이 전쟁 이전 상태로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차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이런 국제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효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있잖아요. 러시아가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서 북한의 근로자들이 월급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한 제재 효과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에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사회주의 연대 강화를 외치면서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고 공과를 외우고 외화의 부족분을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얻고자 했지만 결국엔 지금 이러한 사태가 결국엔 사실상 북한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그렇네요. 그런 결과를 이뤄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 파급 효과로 다른 뭐 북한이나 다른 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궁지에 몰리면 왜 쥐가 고양이를 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푸틴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뭐 이른바 핵 공격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지난 27일 날그핵 억지력 그걸 위한 준비 태세를 지금 명령을 했잖아요. 네네. 지시를 했죠. 그 국방장관이나 총참모장께. 그러면서 이제 이 핵 전쟁의 어떤 위협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no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말씀하신 대로 최악 어떤 그런 상황 또는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핵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러시아는 그 2020년 6월달에 그 핵 억지력에 관련된 핵 닥트린을 제정을 했어요. 채택을 했는데 그 닥트린에 의하면은 이 국가가 어떤 그 국가 존립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재래식 전에서도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는 그동안 핵의 어떤 소형화를 위한 여러 어떤 그 노력을 기울여왔고 실제로 소형 핵폭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화면에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절대 러시아가 일어나지 미국보다 않아야 많네요.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지금 어제 그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토군이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에 그 개입을 하면서 양측 간에 이렇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아마 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핵 무기 사용 이 엄포락이다 경고는 나토군한테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억지력을 갖기 위한 그런 어떤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죠 사실. 우리 핵 있으니까 나토는 오지 마. 뭐 이런 식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러시아 핵이 많네요. 저는 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뭐 진공폭탄과 뭐 집속탄 같이 그죠? 그 핵무기에 이제 버금가는 그 재래식 무기를 지금 뭐 사용했다 안 했다 그것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핵무기 언급은 그 서방에 대한 그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하고 또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빨리 이제 손들어라는 그 두 가지 이제 메시지인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그 핵무기 사용 여부 떠나가지고 더 심각한 거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 그 발전소입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프랑스 다음으로 지금 원전 한그 13기가 있거든요. 네. 그 지금 뭐 러시아 폭격을 해가지고 그 핵 폐기물 저장소 두 군데가 좀 그 폭격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 그 원전도 러시아군이 접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빨리 그 IAEA가 그죠? 네. 지금 우발 상황이든 목적한 상황이든 그 우크라이나에 내에 있는 그 핵 안전 핵 시설을 IAEA 중심으로 빨리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그 시급한 것 같아요. 아, 참 핵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모두의 전 세계적인 비극일 수 있어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엄포를 놓는 수단으로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했었죠. 네. 원래 미니트맨 3의 핵실험을 하려고 했었으나 네네. 이미 지금 러시아가 이런 엄포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계산적인 실수도 하지 말라고 해서 연기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핵과 관련돼서 전략적인 억지 태세에 네네. 전략적인 억지 태세를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서 우발적인 사고를 내리기 위한 굉장히 에스컬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미국이랑 나토 모두 다 이제 조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조심을 하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왜 우리가 핵무기를 정치 무기라 그런 거죠. 군사적인 무기보다는 정치적인 무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뒤에 본인이 얻을 게 없는 거죠. 모두가 폐허가 된 세상에서 자기가 혼자 남아서 무엇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제 고 박사님께서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는 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 카드를 꺼냈지만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쓰면 안 되는 무기인데 참 러시아 제가 코멘트 하나 더 할까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그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잘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 이번에 누구도 푸틴을 포함해 푸틴 같은 저런 전면전을 감행할 거라고 그런 생각한 사람 없는데 네네.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봤지만 일단 저게 현실이 했죠. 됐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목표도 명확한데 이제 우발적인 변수들이 생기다 보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컬레이션이 생긴 것처럼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을 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러시아 내에서도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졌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좀 상당히 빌미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나토하고 이제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 또 러시아 내에 이제 러시아 군의 어떤 그 피해가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은 이게 또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합리주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시작한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 당초 목표한 대로 단기전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추구하는 목표를 얻었으면은 그건 합리적인 의사결정인데 그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플랜 B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네네. 플랜 B에서도 합리적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변수가 있어서 이제 더 감정적으로 이모셔널하게 갈 거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변수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회담에 좀 눈이 더 쏠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회담을 했었는데 1차 회담은 사실 얻은 게 별로 없이 그냥 막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담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 3일에 이제 2차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이 회담에서 좀 어떤 유의미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그렇죠. 양측이 지금 그 제기하고 있는 또는 그 주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서로 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기 쉽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보도에 의하면은 그 우크라이나 측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측은 저기 나오군요. 우크라이나 측은 지금
철군하고 네. 다시 말해서 그 크림반도하고 돈바스에서 철군하라 하는 그런 거 군사작전을 중지하라는 입장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비무장화하고 뭐 중립국가 해라 뭐 그런 어떤 입장을 지금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양측이 각기 어떤 그 중앙으로 돌아가서 협의를 마치고 이번에 지금 2차 회담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회담이 어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측 그 대표단이 회담장에 네. 나타나지 않고 좀 멀리 아마 우회에서 오는 모양 같아요. 좀 그 폴란드 국경 그렇죠. 브레스트에서 좀 개최될 예정인데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지금 오후쯤 네, 아마 오후나 될 것 같은데 오후쯤 개최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양측이 만나서 상호 입장을 서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 네, 좋은 필요한 현상이다. 과정이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1차 회담에서도 사실 우크라이나 대표단 측이 이제 벨라루스로 바로 가지 않고 폴란드 쪽으로 이제 돌아와서 우회해서 왔기 때문에 뭐 이번 움직임도 그렇게 이상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2차 회담, 그러니까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를 논의하고 거기서 전쟁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뭔가 물꼬를 찾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대사님 보시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낮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이번에는 우리가 투 트랙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그 앙금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더 큰 틀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하고 나토 간에 이제 풀어야 될 그 두 가지 숙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더 큰 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하나 이제 빌미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뭐 미국 나토 간의 어떤 그 별도의 이제 회담이 없는 한 네.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갖고는 뭐 현상 유지까지는 모르지만은 그 실질적인 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협상과 회담은 그 상대가 이제 수용 가능한 그 컨디션을 내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러시아 내건 조건, 우크라이나 내건 조건은 전혀 뭐 서로 간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 보면은 이거는 뭐 맨평을 하든지 잘못된 그 협상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회담은 그 하나 희망은 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그 어제 그 가디안인가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중국 외무장관한테 좀 이 중재를 해달라 그런 그 요청을 했고 중국도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 같아요. 또 다른 그 외신에 보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면전 전에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보 당국이 굉장히 정보 공유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러시아와 중국이요? 아니 미국하고 중국. 아 미국하고 중국이? 예. 그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라도 좀 그런 최악의 사태는 좀 말리려는 네네네. 그런 그 물밑 보이는 그 외교적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는 뭐 서로 너무 이제 개강된 당사자 간에 너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중국이 됐든 인도가 됐든 좀 제3자가 중재를 하는 게 그죠. 그래도 그건 조금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일단은 이양교 대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2차 회담이 별 소득이 없이 끝난다면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지금 뭐 러시아에서 준비하는 태세를 봤을 때는 네네. 보다 이제 장기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뭐 장갑차라든지 탱크 예. 뭐 이런 게 뭐 63km를 쭉 이을 만큼 애들이 늘어져 있다 만큼 네네. 많은 장비들이 지금 준비돼 있다라는 준비되어 거겠네요. 있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 간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네네. 앞에서 이제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3자의 중재 없이 양자 간에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앙금이라 지금 뭐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보여지고 있는 태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타결될 어려울 것이다.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너무 거죠. 많이 꼬여버렸군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전술적으로 보더라도 네네. 지금 이제 3월이 되면 땅이 녹게 되는 거죠. 얼었던 땅이 높죠. 그렇죠. 네. 땅이 얼었던 땅이 녹게 되면은 그 63km에 해당되는 그 장비들이 그 우크라이나에 침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많은 제한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속전속결이 되지 않았느냐를 보면은 러시아의 그 국방 개혁이 있어서 하나의 네네. 단적으로 잘못된 개혁임이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서 모든 거를 대대급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대대급에는 보급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그 방송에서도 보여줬듯이 예. 병사들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전쟁 전략 전술 모든 면에서 사실상 러시아는 실패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남은 것이 네. 어떻게 보면 푸틴의 이러한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서 민간 학살까지에 이르는 그러한 대량 보복으로 간다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양 당사자가 만나서 해결하기보다는 네네. 제3자가 중재를 해야 필요하다. 되는. 중재를 해서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3의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에 유럽의회에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속한 EU 유럽연합 가입 승인을 호소했는데 이게 가입하는데 보통 시간이 좀 오래 걸리나 봐요. 그냥 네. 이렇게 뭐 가입해달라고 해서 가입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리나요? 상당히? 예, 비교적 오래 걸리죠. 최근에 그 가입한 크로아티아도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10년이요? 예, 10년 이상이 걸렸는데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걸렸거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네. 지금 EU 뭐 집행부랄지 EU 어떤 가입국들이 어떤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특별 어떤 좀 단축해주는. 그런 단계를 이제 이렇게 밟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릴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크로아티아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네, 있는 그렇군요. 지금 원장님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사례가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더 좋은 여건임에도 10년이 그렇습니다. 걸렸다는 네, 말씀이시니까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네요. 이번에 최대 명연설과 최악의 연설이 있었어요. 그 최고의 명연설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EU에 대해서 이제 가입 호소한 네, 그게 이제 승인을. 기립박수도 받고 통역조차도 이제 눈물을 흘렸고 좀 최악은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연설을 했더니 다 이제 퇴장을 하는 대조적인데요. 그 우크라이나 그 EU 가입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안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길게는 2004년 그 유셴코 대통령 집권하게 네. 해서부터 이제 쭉 진행돼 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EU하고 이제 FTA도 발효가 됐고 비자 면제 협정도 발효됐고, 제가 2018년에 이제 대사할 때 그 우크라이나 EU 가입에 어떤 그 숙제를 얼마나 했느냐 봤더니 네네. 그 한 15,000개 정도의 이제 그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당시 이제 10,000개 이상은 그 숙제를 했더랬습니다. 한 그러나 60% 넘게 했네요. 앞으로도 5,000개 하려면은 한 몇 년은 걸릴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정치적인 또 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뭐 통상적이면 이게 5년, 10년 더 걸릴 수 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는 오래 진행돼 왔고, 또 지금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 EU 국가들이 많은 이제 심퍼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금융 제재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네. 결정을 한 것 보면은 이거는 의외로 빨리 갈 수도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가 허들 같아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러시아가 제일 반대하는 게 이제 나토하고 EU 동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나토만 부각이 됐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EU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러시아하고 더 긴긴 그 싸움을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러시아를 갖다가 좀 그 철군시키는 하나의 그 레버리지는 삼을 수 있는데, 그 EU 가입까지 해버리면은 진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서방하고는 상당히 또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는 예, 상황이 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러시아가 더 강하게 나오면은 이거 속도는 빨라질 테고, 해서 이거는 약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정치적으로 마음만 먹으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사안으로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안타깝지만 민간인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성과 또 어린이도 포함이 됐다고 하고 있어서 글로벌적인 애도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끝이 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그리고 어두운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재남 원장, 이양구 대사, 이호령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